민간 도심 항공 모빌리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에어택시라고 부르는 걸 개발하던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어떻게 태평양 한복판에서 벌어진 그 큰 군사 훈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됐을까요? 네, 이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가 리포팩이라는 훈련에서 자율비행 기술을 선보였다는 내용이더라고요. 비행기가 혼자 날았다? 이 수준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율비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왜 이게 그냥 기술 시연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갖는지, 좀 더 나아가서요, 이게 군사작전 방식이나 항공산업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탐색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REFOPEC, Resolute Force Pacific 훈련, 이거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듣는 림팩 훈련이랑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던데요? 아, 네, 맞습니다. 리포팩은 그 미국 태평양 공군, 페이케프라고 하죠. 여기가 주관하는 전구, 그러니까 전쟁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차원의 대규모 합동 훈련입니다. 흔히 알려진 림팩은 여러 나라 해군들이 모여서 하는 훈련에 가깝다면요. 리포팩은 태평양 공군이 주도하면서 항공력을 어떻게 운용할 건지, 특히 이렇게 좀 분산된 환경에서 작전 능력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 훈련의 핵심 철학이 바로 Agile Combat Employment, 우리말로는 신속 전투 전개, 줄여서 그냥 에이스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기존처럼 몇 개 안 되는 큰 공군 기지에 전력을 막 모아두는 게 아니고 여러 작은 거점이나 임시 활주로 같은 데다가 전력을 분산시켜서 훨씬 더 유연하게 움직이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뭐랄까, 중요한 걸 한 바구니에 다 담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네요. 네, 정확한 비유십니다. 요즘 전쟁 환경에서는요, 대규모 군사기지라는 게 적의 그 장거리 정밀 타격에 너무 취약하다, 이런 인식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력을 여러 곳으로 이렇게 쫙 분산시켜 놓으면 생존 가능성도 높아지고 또 적이 우리가 다음에 뭘 할지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이게 A씨의 핵심 목표입니다. 네네, 예측하기 어렵게. 그런데 이렇게 병력을 넓게 펼쳐놓으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생기죠. 각 거점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지원할 거냐, 즉 보급 문제가 아주 중요해지는 겁니다. 탄약, 연료, 식량, 의료품 같은 것들을 필요한 곳에 제때 그리고 안전하게 전달해야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문제겠네요. 바로 이 지점에서 조비 에비에이션이 보여준 그 자유비행 기술이 왜 그렇게 주목을 받았는지 딱 연결고리가 생기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분산된 전력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려면 뭐랄까 풋줄 같은 역할이 정말 중요해지는 거군요. 근데 조비 에비에이션 하면 원래 EVTOL, 그러니까 전기로 수직 이착륙하는 비행기 있잖아요. 이걸로 도심 교통의 미래를 막 그리던 회사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이런 민간 기업이 어떻게 군사훈련의 핵심 기술 공급자로 참여하게 됐는지 이 과정 자체가 되게 흥미롭네요. 네, 그 부분이 바로 이번 이야기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조비 자체 기술이라기보다는 조비가 인수한 자회사가 있습니다. 엑스윙이라고. 이 엑스윙의 역량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엑스윙은 처음부터 고정익 항공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날개 달린 비행기요. 아, 일반 비행기요? 네, 그 비행기의 자율비행 시스템 개발에 쭉 집중해온 회사입니다. 그들의 핵심 기술이 바로 슈퍼파일럿이라는 자율비행 소프트웨어 스택이죠. 이번 RF-OPEC 훈련에서는 이 슈퍼파일럿 시스템을 개조해서 탑재한 세스나 캐라벤, 그러니까 세스나 028B 그랜드 캐라벤이라는 비행기가 투입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세스나 기종에다가 그걸 넣었군요. 네, 이게 바로 전형적인 듀얼 유스, 즉 이중용도 기술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 시장을 보고 개발한 첨단 기술이 국방 분야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활용되는 거죠. 듀얼 유스. 사실 조비처럼 민간 UAM 시장을 이끄는 회사가 이 정도 규모의 주요 국방훈련에서 핵심 기술 시연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간의 기술 혁신 속도가 정말 빠르고 또 국방 분야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강하다, 이런 증거이기도 하고요. 단순히 군사훈련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되게 눈길이 가는데 실제 비행 성과를 보니까 이건 정말 놀랍더라고요. 자료에 나온 숫자들 보고 와, 이게 진짜 가능한 건가 싶을 정도였어요. 네, 그 성과 자체가 이번 시연의 의미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총 비행거리가 7,000마일 이상입니다. 킬로미터로 바꾸면 약 11,200km가 넘죠. 11,200km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서 미국 LA까지 왕복하는 거리랑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와, 대단하네요. 총 비행 시간도 40시간 이상 누적이 됐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게 그냥 한두 번 이벤트처럼 비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임무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비행 패턴을 수행하면서 기술의 신뢰성이랑 안정성을 입증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아, 반복적으로요? 네, 비유하자면 단거리 선수가 아니라 마라톤 선수가 풀코스를 여러 번 완주하면서 지구력이랑 일관성을 증명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단순히 기술 시연을 넘어서 실제 작전 환경에서 필요한 지속성 그리고 반복성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예전에 했던 그런 단발성 자율비행 테스트들이랑은 좀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속성과 반복성. 게다가 비행은 하와이 상공에서 했는데 이 비행기를 원격으로 조종하고 또 지켜본 그 지휘 통제소는 무려 3,000마일, 거의 5,000km 가까이 떨어진 괌에 있었다는 점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아니, 이 정도 거리에서 실시간으로 제어가 가능한 건가요? 네, 그 점 역시 이번 성과의 주요한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하와이랑 괌 사이의 실제 거리가 약 3,800마일, 한 6,100km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두고 위성통신, SATS-COM이라고 하죠. 이걸 기반으로 한 원격 지휘 통제, C2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했다는 걸 보여준 서재입니다. 위성통신으로요? 물론 아직 개발 단계고 안전 규정 때문에 조종사가 안전 요원으로 타긴 했습니다. 아, 타긴 탔군요. 네. 하지만 보고된 내용을 보면 비행 중에 조종사가 개입한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비행 과정이 자율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무인 자율 비행으로 나아가기 위한 아주 의미 있는 진전을 보여준 거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핵심 기술이 바로 그 슈퍼 파일럿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자료들을 보면 이 시스템이 기존 항공기에 있는 자동 조종 장치 오토파일럿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을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게이트 투 게이트 자율 운용 능력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이트 투 게이트요? 네. 기존의 자동 조종 장치는 주로 이제 고도를 유지하면서 순항하는 단계, 그때 조종사의 업무 부담을 좀 줄여주는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렀잖아요. 하지만 이착륙이라든지 공항 안에서 땅 위를 이동하는 거, 택싱이라고 하죠. 이런 복잡하고 좀 섬세한 조작은 여전히 조종사가 해야 했거든요. 네, 그렇죠. 반면에 슈퍼파일럿은 비행기가 출발 게이트를 밀고 나와서부터 시작해서 비행의 모든 단계를 다 거쳐서 목적지 게이트에 다시 들어설 때까지 이론적으로는 사람의 개입 없이 임무 전 과정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통합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와,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네요. 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그냥 정해진 길 따라가는 걸 넘어서요. 스스로 비행 경로를 계획하고 또 기상 변화나 예기치 못한 공역 제한 상황 같은 게 생기면 실시간으로 경로를 다시 찾고 최적화합니다. 이륙이랑 착륙 절차도 당연히 자동으로 하고요. 심지어 활주로나 유도로상에서의 이동까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상 이동까지요? 네. 거기다가 더해서 공중에서 다른 비행기나 드론 아니면 다른 장애물 같은 걸 탐지해서 충돌을 피하는 Detect and Avoid, DAA 기능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죠. 특히 군사작전 공역은 민간 공역보다 훨씬 복잡하고 예측이 좀 불가능하거든요. 아군기, 적군기, 다양한 종류의 무인기들이 불규칙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고도화되고 신뢰성 높은 DAA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 확실히 군사공역은 더 복잡하겠네요. 네, 슈퍼파일럿은 이런 까다로운 환경까지 염두에 두고 개발됐다는 점에서 기존 기술들이랑은 좀 궤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죠. 진짜 영화에서나 보던 기술이 막 현실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 나눴던 미 공군의 그 ACE, 신속 전투 전개 개념하고 이 슈퍼파일럿 기반의 자율 비행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분산된 거점을 지원하는 핏줄 역할, 그 점 말고도 더 구체적인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C 환경의 본질적인 도전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지속적인 병참 지원, 그러니까 로지스틱 서스테인먼트 문제입니다. 전력을 여러 곳에 분산시키면 그만큼 각 거점에 필요한 물자를 제때 그리고 안전하게 공급하는 게 작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보급이 끊기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 소규모 거점들은 아무래도 방어시설이 좀 취약하거나 적의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런 위험한 지역에 조종사가 탄 유인 수송기를 보낸다는 건
인명 손실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좀 어려운 결정이 될 수 있잖아요. 아, 맞아요. 위험 부담이 크죠. 바로 이 지점에서 자율 화물 수송기의 진짜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조종사 없이 비행하니까 위험 지역의 보급 임무를 수행할 때 인명 손실 위험을 원천적으로 없애거나 아니면 확 줄일 수 있는 거죠. 이건 소중한 인적 자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제한된 인력으로도 더 많은 보급 임무를 할 수 있게 해서 작전의 효율성이랑 지속성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효율성과 지속성. 그러니까 ACE라는 새로운 작전 개념이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핵심적인 가능 요인, 이네이블러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자율 수송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물자 수송뿐만 아니라 다른 임무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되게 높겠군요. 자료에서도 여러 가능성을 언급하던데요. 활용 범위는 상당히 넓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투 중에 다친 부상자를 빨리 후방으로 옮기는 의무 후송, 케이스 백업 임무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아, 의무호송이요? 네, 적의 위협이 계속 있는 위험한 전선 지역에 조종사를 보내는 부담 없이 부상자를 안전하게 후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큰 수송기나 배가 직접 가기 어려운 최전방에 고립된 거점까지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소위 마지막 마일, 레스트 마일 보급 임무에도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해상 플랫폼에서 육상 거점으로 바로 물자를 공수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해지고요. 마지막 마일 보급. 흥미롭네요. 더 나아가서는요. 유인 항공기랑 무인 항공기가 하나의 팀처럼 협력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유인 무인 협업 MUMT 개념 구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멈티요? 네. 예를 들면 비싸고 첨단 기술이 들어간 유인 전투기는 적 방공망을 뚫거나 공중전 같은 핵심적인 고위험 임무에 집중하고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 혹시 잃어도 부담이 덜한 자율항공기들이 정보 수집이나 통신 중계, 전자전 지원,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보급 임무 같은 걸 나눠 맡는 방식이죠. 이건 전체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인 자산의 생존성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야, 군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성과가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기업 자체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단순히 기술력을 과시한 걸 넘어서 사업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이 또 다른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조비에게 이번 아리포백에서의 성공은 소위 듀얼 전략, 그러니까 민간 시장이랑 군수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전략의 실효성을 입증하고 그 가능성을 시장에 보여준 아주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비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민간용 eVTOL 시장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잖아요. 그렇죠. 인증 문제도 있고. 네, 맞습니다. 각국 항공당국의 형식 인증 절차, 또 도시만의 이착륙장, 버티포트 만들고 충전 인프라 구축하는 거, 소음 문제 해결하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문제까지. 상용화까지는 시간과 투자가 더 필요한 상황이죠.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네,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국방 분야는 상대적으로 좀 예측 가능한 수요가 있고 군이 요구하는 성능과 신뢰성을 만족시키면 안정적인 계약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이번 RF팩에서의 성공은 조비가 민간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까지 국방 분야에서 먼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이걸 통해서 회사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투자자들이나 시장에 확실히 보여준 효과가 있습니다. 아, 투트랙 전략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엑스윙 인수가 단순히 그냥 회사를 합친 걸 넘어서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엑스윙은 이미 미 연방항공청 FAO랑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민간 항공 분야에서 자율비행 기술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데 상당한 경험과 데이터를 쌓아왔거든요. 네, 경험이 중요하죠. 조비는 엑스윙 인수를 통해서 이런 기술력이란 경험을 흡수해서 민간과 군수시장 양쪽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자율비행 솔루션 제공자로서의 입지를 더 강화하게 된 겁니다. 아리프 차면은 이런 인수합병의 전략적 가치가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증명한 무대라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의 행보가 정말 더 기대되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L3 해리스라는 유명한 방산기업이랑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내용이 있던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단순히 기존 항공기를 개조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계획인가요? 아,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L3 해리스 테크놀로지스는 군용 통신 시스템이나 정찰 센서, 전자전 장비, 항공전자 시스템 같은
방위 산업의 전자 및 시스템 통합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조비는 L3 해리스와 협력해서 현재처럼 기존 비행기를 개조하는 방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아예 처음부터 군사적 용도의 자율운용을 전제로 설계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자율항공 플랫폼을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이요. 네, 이 새로운 플랫폼 개발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첫째는 더 스마트하게 만드는 겁니다. 강화된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해서 복잡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판단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고도의 자율성을 갖추는 걸 목표로 하고요. 둘째는 더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조종사 없이 운용되니까 인건비가 줄고 또 최적화된 설계를 통해 유지보수 비용을 낮추는 걸 목표로 하죠. 스마트하고 저렴하게. 셋째는 군의 특정 임무 요구사항, 예를 들면 중거리 보급이나 장시간 정보 감시 정찰, ISR 또는 신속한 의무 후송 같은데 최적화된 성능과 기능을 갖춘 항공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존 비행기의 자율 시스템을 얻는 게 아니라 특정 군사 임무에 딱 맞는 옷을 처음부터 디자인해서 만들겠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 새로운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또 미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시킨다면 이건 훨씬 더 큰 규모의 정식 군 조달 사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정 임무에 최적화된 전용 플랫폼은 아무래도 범용 항공기를 개조한 것보다 성능, 효율성, 비용 면에서 더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건 조비에게 단순한 기술 시연 파트너를 넘어서 미군의 주요 무기체계 공급업체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볼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훈련이 괌하고 하와이 그리고 그 사이에 그 넓은 태평양 상공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역이 갖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생각해보면 단순한 기술 시연 이상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네,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괌과 하와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을 이루는 군사적 요충지잖아요. 특히 이 바다와 하늘은 중국과의 어떤 잠재적인 군사적 긴장이나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미군의 해상 및 공중 전력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될 걸로 예상되는 핵심적인 작전 구역입니다. 그렇죠. 핵심 지역이죠. 이런 전략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그것도 장거리 자율비행을 통해 안정적인 보급 능력을 성공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선 유사시에도 미국이 이 넓은 태평양 전구에서 분산된 전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작전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일종의 능력 과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능력 과시. 이건 잠재적 경쟁국인 중국에게는 미국의 기술적 우위와 작전 유지 능력을 보여줘서 군사적인 모험주의를 좀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동시에 일본이나 호주 같은 영내 핵심 동맹국들에게는 미국의 그 확장 억제 공약과 연합 방위 태세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과 엑스윙의 아리포팩 훈련 참여, 그리고 그 성과가 갖는 이런 다층적인 의미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군사적, 산업적, 지정학적 측면 모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례는 여러 각도에서 좀 조명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아까 강조했듯이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7,000마일 이상의 장거리, 40시간 이상의 장시간 동안 반복적인 임무 패턴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 실제 작전 환경에서의 운용 가능성, Operational Viability를 아주 설득력 있게 입증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실전 운용 가능성. 둘째, 조비라는 기업 입장에서는 민간 EVT 시장의 상용화 시점까지의 그 불확실성을 헤쳐나갈 수 있는 군수 시장 진출이라는 투트랙 전략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이걸 통해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투트랙 전략 강화. 셋째, 조비가 미 국방부랑 10년 이상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하는데 이번 아리포팩에서의 눈에 띄는 성과는 이런 오랜 파트너십이 이제 대규모 군 조달 계약이나 공식적인 개발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탄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아,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탄이군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이 기술의 발전과 적용이 어디까지 나아갈지 참 궁금합니다. 몇 가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현재 안전 때문에 타는 조종사 없이 완전한 무인 상태로 fully 언맨드로 기행하는 단계로 언제,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 이게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사업적으로는 L3 해리스와 협력해서 개발 중인 그 새로운 군용 자율 플랫폼의 구체적인 모습이 언제 공개될 것인가? 그리고 이게 실제 미군의 공식적인 조달 계약으로 이어질 것인지 여부가 핵심 관심사일 겁니다. 네, 새로운 플랫폼 공개랑 계약 여부. 마지막으로 이런 자율 비행 기술의 적용 범위가 미군 내부를 넘어서 일본, 호주 같은 핵심 동맹국과의 연합훈련이나 기술 협력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기술의 성숙도와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조비 에비에이션의 자율보행 기술이 RFOL PACC라는 군사훈련 무대에서 보여준 정말 놀라운 성과, 그리고 그 이면에 담긴 복합적인 의미들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이 국방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동시에 기업에게는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였습니다. 네, 기술 발전의 속도와 그 파급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자율비행 기술이 단순히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것을 넘어서 정찰, 감시, 구조, 통신 중계 등등 다양한 군사작전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가 미래 항공 기술의 진화 방향과 그것이 군사 전략, 나아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 놀라운 자율 항공 기술, 과연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택배나 화물 운송 같은 민간 물류 시스템에도 정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어쩌면 하늘을 나는 자율 트럭이나 버스가 등장하는 날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일상과는 또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한번 자유롭게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깊은 탐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